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많이들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개진상 이프, 오늘도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계의 일타 강사,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역사는 나영환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역사를 가장 역사답지 않게 가르치는 선생님, 유명한 유튜브도 하시는 선생님 중에 네.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우리 알만 선생님 역사를 가장 역사답지 않게 가장 즐겁게 가르치시는 라만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께서 인싸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스터였다. 전형적인 이제 아웃사이더라고 전형적인 얘기하면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제일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청탁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보다 더욱더 어디에다 줄을 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길이 바뀌게 되는데도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좀 원칙론적인 분이었고 타협을 하지 않는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전라 자수사였던 이제 성덕이라는 분께서 이제 개인적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제 관내에 있던 이제 오동나무가 이제 잘 자라는 오동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동나무를 좀 배워와라. 뭐 근데 상사가 얘기하니까 그치. 앞으로 뭐 나를 잘 봐줘야 되고 또 예전에는 그 상사가 나를 갖다가 평가를 해요. 포팜이라고 해서 이제 잘 써주면 나중에 내가 승진할 때 그 직속상간의 어떤 평가를 보고 얘가 승진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인사평가인 거네요. 네, 인사평가. 그럼 내가 이제 잘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순신 장군께서는 뭐라고 하냐? 아니 오동나무가 관내에 있는 나무가 아닙니까? 관내에 있는 나무로 갖다 이렇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단박에 그걸 거절했다고 그래요. 좌수사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그렇죠. 그렇게 거절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이순신 장군이 뭔가 남다랐던 분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 당시 정오품. 보통 이제 오품 정도는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게 5급 공무원 정도에 해당되시면 돼요. 5급 공무원? 네, 5급 공무원이었던 서익이라는 자가 나 있잖아 말이야. 내 아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 좀 잘 부탁해. 좀 이렇게 잘 좀 써줘. 근데 그런 청탁을 갖다가 단번에 또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서익이라는 자가 이제 청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서익이라는 자가 이순신에 대해서 또 이게 안 좋게 보고를 해요. 근데 이제 워낙 소신을 가지고 워낙 또 청렴하고 워낙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올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그게 모함이라는 게 풀리게 되고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서익이라는 분이라든지 아까 그 뭐예요? 그 성덕이라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그 이순신 선생님의 그 본뜻을 알고 나중에는 정말 그분을 아꼈다라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덕이 나쁜 분은 아니셨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뭐야 괜히 좀 뭐 이렇게 혼자 좀 나대 뭐 이랬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진짜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고진 분이야. 뭐 하나도 나름대로 어떤 그 비리가 없어. 그러니까 야 이런 자는 내가 좀 더 아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은요 이 악인은 끝까지 악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이 사람 모함하고 결국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성덕이라는 분은 그래도 뭐 아주 나쁜 분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인싸셨다면 제일 먼저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인사셨다면 우리 청취자분들 깜짝 놀랄 건데 아마 귀걸이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이쁘긴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이게 상상력 발휘하는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귀걸이는 이순신 장군이 무슨 귀걸이를 해요? 저도 이 귀걸이 하는 문화가요 서양에서 들어온 문화인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귀걸이 이렇게 한쪽에 딱 뚫고 되게 멋있어 보였잖아요. 근데 이 귀걸이 문화가 조선시대 정말로 유행했던 문화더라고요. 조선시대 귀걸이가 유행했다? 이제 청취자들이 야 뭐야 진짜 우리 허균 씨 말대로 너무 좀 이렇게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근거를 가지고 왔어요. 세종실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종실록. 세종이 말하는 금은이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귀한 물건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금은의 사용을 좀 줄이고 금하도록 하라. 단 예외 규정을 둘 테니 사대부가 하는 귀걸이 외에는 금은을 금하라. 아니 세종이 한 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금과 은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걸이는 포기를 할 수 없는 사랑받는 바로 핫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세종께서는 15세기 사람이잖아요. 또 16세기 중종실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남자 여자를 비롯해서 바로 어린아이들까지 다 귀걸이를 하고 있다는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짧게 몇 년이 아니라 그렇죠. 한 세기가 넘어가는 동안도 계속 유행을 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귀걸이라는 문화가 뭐 그냥 이게 뭐 일부 조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남녀노사 모든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인싸템이네. 그래 인싸템이죠. 아.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 선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임진왜란을 갖다 예. 초래했던 임금인데 그 임금께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귀걸이 좀 그만해. 야 귀걸이 갖고 야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중국을 섬기잖아요. 중국 애들이 와갖고 야 이게 귀걸이하고 야 남자가 이게 뭐 귀걸이를 하고 다녀라고 하면서 비웃음을 하니까 야 좀 쪽팔려. 야 귀걸이를 좀 그만해라는 말이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어디 선조실록에. 선조실록이 네. 나와요. 선조실록에 바로 선조 5년 1570 정확히 2년 바로 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자, 요 선조 당시 때 아마 20대를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순신 장군이 인싸였다면 그 무조건 당시 귀걸이 했겠네. 핫템이었던 아마 이 귀걸이는 꼭 하고 있을 거다. 아마 두 짝은 다 아니어도 이 한쪽 정도는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마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뭐라고 그러지? 두껍게 끼는 거? 피어싱 같은 거. 야, 이게 완전 핵인싸셨으면 피어싱 했을 수도 있겠네. 촉촉하게 막. 아, 근데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인싸셨다면 적어도 일단 귀걸이는 기본 장착템으로 하고 계셨을 것이다. 그렇죠. 재밌다. 이거는 아마 우리 청취자들 잘 몰랐던 이야기일 겁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인싸셨다면이라는 단어를 제가 산정한 이유는 이순신 장군께서 너무 올곧하시니까 자꾸 말 안 들으셨다가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막 같은 주변 장군이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모함도 받으시고 이런 게 사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그 당시에 그게 옳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 백성을 위해 우리 민초를 위해서 조금 인사이더로 조금 들어가셔서 싸바싸바도 좀 하시고 해서 선조도 좀 아유 야 이순신 욕하지 마 뭐 마치 원균 아끼듯이 그럼 원균도 야야 내 친구야 절친이야 뭐 이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성덕 뭐 이런 상관들도 야야 이순신은 건들지 마야 걔는 야야야 우리 라인이야 요렇게 가셨다면이라는 산정을 한번 해봤던 거거든요. 예. 사실 원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조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 대신에 이순신 장군님은 아스타셨기 때문에 거의 지원도 못 받고 네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이 우리나라 동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께서 좀 더 배치돼 있던 건 전라도 쪽에서요. 좌수자가 전라도 좀, 좌수영 이쪽에 네네. 있었고 사실 이제 경상도 쪽에 있었던 경상도 우수영 같은 경우가 사실상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거죠. 메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원균이 그 경상 우수영을 거의 총지휘하는 책임자였는데 네. 아무래도 전략적으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해줬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균이 조금 나름대로 능력은 좀 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번번이 전쟁에서 많이 패해요. 네네. 그냥 패하면 되는데 네네. 결국 또 패하는 과정에서 적들에게 우리의 어떤 그 나름대로 함선을 갖다가 내주지 않겠다 해서 나포당 스스로 이걸 갖다가 결국 그냥 말아먹고 그냥 불태우고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자기 배를. 네, 자기 배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내가 패한 건 좋은데 그 나름대로 우리 전략적 무기가 그게 넘어가면 오히려 그들의 전력이 더 강화되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내가 이걸 불태우겠다. 뭐 이런 좀 약간 어이없는 그러니까 못 먹는 밥이니까 재뿌리겠다.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지원을 아예 못 받으셨어요? 이순신 장은 좀 미운 턴이 많이 박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떤 지원 자체가 많이 약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모함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의 모든 병력을 네. 원균에게 넘겨라라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넘길 때 그 병력이 약 130여 척이 배웠어요. 아유. 그리고 군인들이 1만 7천 명이었는데 네. 이걸 뭐 1만 7천이면 그렇게 있겠지 생각하지만 엄청 육군은 그냥 나름대로 군대 가는 사람 요즘 애들 군대 가는 것처럼 다 가서 그 데려다 군인들을 징집을 하는데 네. 수군들은 징집이 잘 안 돼요. 애들이 다 도망가. 그래서 이 수군들은 자꾸 도망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수군을 운영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얘네들을 신량역천이라고 그래요. 몸은 양인인데 네. 역할은 천민을 담당한다. 그래갖고 얘네들을 아예 거주 이전도 아예 못하게끔 해서 아예 거기다 이렇게 박아놓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애들이 맨날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어떤 탁월한 어떤 리더십, 그다음에 어떤 전술 이런 걸로 인해서 1만 명 이상의 어떤 군인들을 양성했다는 거. 근데 문제는 군인들을 양성했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는 군량미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그래서- 군량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거기다가 결국 국영 농장 같은 둔전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 수군들을 먹이는 그러니까 스스로 식량을 갖다 자급자족하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둔전을 갖다가 원래 나라 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 땅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안 돼. 그건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또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들 가끔씩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또 그분들은 또 원리 원칙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봐요. 나라 땅이 있어. 네. 그 나라 땅을 갖다가 거기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땅이 없잖아요. 네. 그럼 그걸 그냥 경작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경작한 거에 수확물을 갖다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럼 백성들은 어떤 땅을 갖다가 얻었으니까 그쵸. 경작물 되고 거기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또 거기에 있었던 수군들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을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왕의 허락을 갖다가 미리 안 받고 하고 나서 보고한 형태인 거야. 선조 입장에서는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이건 결국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던 나의 말을 어긴 거야라는 무시한 그 거야. 생각을 좀 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생선 같은 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식량을 좀 확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어부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결국 통행증을 발행해서 결국 돈을 갖다가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뭐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경영도 하잖아요. 전략도 세우고 전술도 세우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군사 훈련도 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 나름대로 어떤 먹을 걸 만드는 이런 거에서도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 주제가 이제 이순신이 인싸였다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사실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요, 어균 씨. 바로 그 조그만 전쟁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우리가 임진왜란만 기억하지만 바로 고에 있었던 뭐 을묘병 같은 때도 왜구가 어마어마한 그 왜구들이 결국 이 전라도 일대에 상륙해서 노략질이라든지 뭐 부녀적 겁탈이라든지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상우수형이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엄청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만약 처음부터 이순신 장군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진짜 이순신 장군이 아까 우리 어균 씨가 말했던 것처럼 조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뭐 싸바싸바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결국 미운털을 박히지 않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더라면 아니 선조께서 정말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시기하지 않고 정말로 좀 실수라도 내가 이쁘면 그 정도 넘어가는 그런 좀 아량으로 좀 사랑해 줬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애들이 건너왔을 거 아니에요. 건너와서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빨리 뚫리니까 빨리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게 건 임진왜란이라고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외변 정도, 임진년의 왜구가 그냥 별난 정도 일으킨 걸로 그냥 끝났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병력이 엄청 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선조께서도 원래 그 전까지는 우리의 수군이 이렇게 센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일본 애들이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는 수군이 세다. 대신 육군이 약하니까 육지에서 좀 고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쭉쭉 올라갔죠. 그래 육지에서 막 쭉쭉쭉쭉 뭐 올라가게 돼요. 올해 분명히 일본은 내가 육군이 좀 약한데 했는데 조선 육군이 강한 것처럼 알았는데 이 조선 육군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이지도 않았어. 근데 오히려 조선의 수군은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했는데 조선의 수군은 엄청 강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본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선조께서도 우리는 수군이 좀 약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200여 척의 막 그 어마어마한 함대를 가지고 우리 이 부산 앞바다에 건너왔을 때 이순신이 먼저 쳐서 이걸 많이 막았더라면 이순신도 알았을 거야. 우리 수군 센데? 그러고 이순신 진짜 뭐 전폭적인 지지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임진왜변으로 끝났어. 그러면은 이 당시의 분위기에서 좀 상상력을 더 키워보면은 지금 일본이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때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도요토미 때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전쟁이 일으켰냐면 통일을 했지만 지방 영주들이 불만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불만을 갖다 잠재우기 위해서 명나라 정벌이라는 아주 허무맹랑한 꿈을 꿨던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일본 입장에서 그럼 우리 조선 교두보로 해서 우리 명나라로 갈 거야 했는데 가자마자 깨지면 국내에서 사정이 어떻게 난리 나죠. 난리가 나는 너 거죠. 때문에 지금 우리 병사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일본 시대의 전국 시대 통일은 바로 다시 분열로 가는 거예요. 통일되자마자 분열이죠. 그럼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막 더 혼란한 분위기였을 때 이순신 장군의 그 어마어마한 그 수군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있던 대마도를 정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방이네 이거. 대마도 정벌을 한 적이 없냐?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때? 세종대왕 때. 그렇죠. 이종무 장군 통해 갖고 이미 대마도를 정벌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대마도를 정벌하고 나가서 본토까지 만약에 정벌을 했더라면
오히려 그 당시 분위기에서 우리가 일본을 갖다가 결국 오히려 속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기에 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먼저 인싸셔서 만약에 어떤 그 조정의 어떤 지지를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굉장히 결국 그 16세기, 17세기에 그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정조대왕이 조금 더 그런 나름대로의 국력을 바탕으로 좀 더 또 오래 사셔서 결국 실학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개혁했더라면 제가 보는 분위기에서는 아마 19세기는 그 당시 제국주의가 나쁜 건데 네네. 그 당시는 그게 나쁘다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그냥 흐름이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라면 우리는 아마 동북아시아를 제패하고 일본을 완전히 우리는 식민지로 삼고 그다음에 독일이 통일전쟁 같은 때 우리가 군비를 파견하고 우리가 군사를 갖다 증원시켜서 아마 상당히 아마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됐을 거라는 게 예전에 저의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실, 소름 끼치는 사실, 그리고 정말 뼈를 맞는 듯한 아픔도 느꼈습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께서 인싸셨다면 첫 번째 귀걸이를 하고 계셨을 거고요. 두 번째 임진왜란이 아니라 임진왜변이 됐을 수도 있겠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인싸든 아웃싸든 아싸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손자문법의 말을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수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판단이 서면 네. 군주가 싸우지 말라고 해도 나가 싸워야 되고 만약에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라 한다면 군주가 결국 싸우라고 명령해도 싸우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싸가 되든 아싸가 되든 결국 자신의 어떤 소신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라영환 선생님 정말 재밌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이 프로그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항상 if, 만약에 라는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댓글로 써주셔도 됩니다. 정말로 저 모두 다 읽어보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저 댓글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